안녕 얘들아. 이번 시간부터는요 8단원의 소단원 3 홍계월전으로 들어갈 건데요. 선생님이 이거 작품 읽어오라고 했거든요. 모두 읽어왔나요? 자, 홍계월전은 학습 목표에도 적혀 있듯이 서사 문학에 해당이 돼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서정, 서사, 교술, 극 4개의 문학 갈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홍계월전은 서사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하위 갈래인 소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홍계월전은 고전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 간의 갈등 양상, 줄거리, 내용 이런 거 살펴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8단원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면 돼요. 자, 우리 8단원의 제목이 뭐였냐면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의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학이 어떻게 전승되어 오고 있느냐, 그리고 이 문학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문학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전승되어 왔을까? 그래서 전승 과정은 고려가요랑 시조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어요. 두 번째 줄을 보면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전승이 됐고요. 기록이 가능해진 역사시대 이후로는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 우리 고려가요 작품 배웠잖아요. 청산별곡 그리고 동동 이 두 개의 작품만 봐도 고려가요는 원래 고려 민중들이 입에서 입으로 노래로 막 이렇게 부르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한글 창제가 되면서 기록으로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구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록이 가능해진 후에는 문헌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고려가요도 그렇고요. 시조도 그렇고요. 요거 둘 다 서정갈래거든요. 그럼 여러분 서정갈래라고 하는 건 함축적인 언어로 인간의 정서를 표현한 갈래잖아요. 일단 비교적 길이가 짧아요. 그 다음에 이 서정갈래 자체에 운율이 있어요.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서정갈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비교적 용이하거든요. 실제로 노래로 부르는 것처럼 흥얼흥얼거리면서 전승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잠깐 보면 시조는 정말 길이가 짧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조는 어떤 악기, 반주를 깔아놓고 창으로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황진이가 이렇게 썼던 요 시조 갈래도 실제로 이렇게 창으로 노래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서정갈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사갈래예요. 자, 보면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울 홍계월전을 보면요.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를 여러 페이지 띄워놓고 있는데 서사갈래는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얘는 다 외워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기록되기 이전에 서사갈래는 어떻게 전승이 되어 왔느냐? 전승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여기 전기수예요. 여러분 교과서 366쪽이에요. 자, 전기수는요, 여기 나와 있지만 예전에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전문 직업인이에요. 그래서 전기수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 홍계월전 같은 요런 이야기를 정말 머릿속에 다 외워요.
외워놓고 있다가 시장이나 이렇게 사람 민중들이 많이 모이는 골목이나 이런 데에 서서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연기하듯이 읽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인물의 뭐 빙의에서 막 목소리도 바꿔가면서 막 표정도 짓고 뭐 행동도 취하고 하면서 연기를 했던 전문 낭독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시장에서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다가 정말 이제 재밌는 대목, 막 정말 갈등이 고조되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대목에서 낭독을 멈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야 뒤에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 살았어 이런 식으로 되게 궁금해하면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막 이렇게 동전을 주고 나면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서 해줬어요. 왜 우리 오늘날에도 드라마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에서 갑자기 드라마가 끝나면서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의 기술을 썼던 전문 낭독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되기 이전에 서사 문학도 전승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선 요 전기수하고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올게요.
여기까지예요.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 덕분에 평민들도 소설을 향유하고 또 오늘날까지도 전승된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승이 되었다. 지금 요걸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보면요. 개인의 삶을 위로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대요. 한 예로 선생님 해학과 풍자 배웠잖아요. 어떤 백성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약간 이렇게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웃기게 하지만 약간 비꼬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표출하는 그런 풍자나 이런 기법을 통해서 당시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도 있었고요. 또 그들만의 뭔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 이런 거를 형성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학이 특정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또 문학을 보면 당대의 사회가 어땠는지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두꺼비가 나왔던 사설시조도 보면은 이 당시에 백성들이 되게 힘들어했구나. 뭐 관료들이 되게 부정적인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구나. 이런 사회상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홍계월전도 이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367쪽부터 홍계월전이 나오는데요. 지금 특정 부분만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고 앞뒤 부분은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책을 읽어오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수업 들으면 이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또 줄거리하고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올게요. 자, 작품을 미리 읽어온 학생들도 앞뒤 내용은 잘 제대로 못 읽었을 테니까 영상 먼저 볼게요.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남성을 압도한 여성 영웅 이야기 홍계월전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사람 홍무와 그의 아내 양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상서로운 꿈을 꾸고 딸 개월을 얻습니다. 곽도사는 개월이 5살에 부모와 이별하고 18살에 재회를 하며 관직에도 오를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홍무는 딸 개월을 사내 아이처럼 키웁니다. 개월이 5살 되던 해 난이 일어나 아버지와 헤어지고 수적 맹기를 만나 강물에 던져지며 어머니와도 이별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던 개월을 여공이라는 사람이 구해줍니다. 여공은 개월의 비범함을 보고 자신의 아들 보국과 함께 개월을 친아들처럼 키웁니다. 이름도 평국이라고 고쳐 부르죠. 개월은 자신의 운명을 예언했던 곽도사로부터 글과 무예를 익히고 술법과 지략을 배우는데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뛰어난 면모를 보입니다. 개월이 15살 되던 해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개월은 상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합니다. 나라에 다시 난이 일어나자 개월은 원수로, 보국은 중군대장으로 출전하는 승리를 거둡니다. 도망가는 적장을 뒤쫓아 벽파도까지 가게 된 개월은 그곳에서 어릴 적 헤어졌던 부모와 운명적으로 재회합니다. 어느 날 병을 얻게 된 개월. 개월을 아끼던 천자는 어이를 보내서 진맥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월이 여자임이 드러나게 되죠.
개월은 부모를 찾기 위해 남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벌을 청합니다. 천자는 왕이에요, 왕 임금. 하지만 개월의 능력을 높이 샀던 천자는 그녀를 용서하고 보국과의 혼인을 주선하죠. 여인이 된 개월의 아름다운 모습에 보국은 놀라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능력도 뛰어난 아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국의 애첩을 개월이 군법으로 다스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천자는 개월을 불러들여 대원수로 전장에 나아가게 합니다. 남편 보국은 중군대장, 즉 아내인 개월보다 낮은 지위로 출정하죠. 공을 세우던 보국은 여세를 몰아 공격하지만 적의 꼬임에 빠져 그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짜잔! 개월이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또한 황성으로 침입한 맹길에게 붙잡혀 있던 천자도 개월이 구해냅니다. 개월은 자신이 어린 시절 강물에 던져졌던 아임을 밝힌 후 맹길을 처단합니다.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던 보국은 모습을 맹길처럼 바꾼 개월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싸움에서 지고 위기에 처하자 개월을 애타게 찾죠. 자신과 겨룬 사람이 맹길이 아닌 개월임을 알게 된 보국. 결국 개월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며 자신이 개월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개월은 대장군의 자귀를 받고 보국은 승상이 됩니다. 둘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며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렸답니다. 개월의 둘째 아들이 성을 여씨에서 홍씨로 바꾸고 외가의 대를 이어간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여성 영웅 이야기 홍개월전이었습니다. 자, 줄거리를 살펴봤어요. 줄거리를 보면 굉장히 이 당시에는 획기적인 내용, 이런 소설 괜찮아? 이런 내용 정말 괜찮아? 싶을 정도로 당대 사회 현실과 반대되는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조선시대의 소설이라고요. 그럼 보면 당시는 유교적인 이념, 뭐 가부장적인 제도, 뭐 남존여비, 뭐 남성은 뭐 이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한데 뭐 여자는 그렇지 않다, 막 이런 남존여비 막 이런 시대상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무려 남자보다 여성의 능력이 더 뛰어나?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나서 막 남편을 막 꾸짖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충고하고 이런 게 당대 사회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소설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어보면 당대의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 이해할 수 있느냐? 당시 조선시대에는 뭔가 가부장적인 제도, 유교적인 이념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이념을 뛰어넘는 반대되는 내용이 소설에 담겨져 있다? 이건 당시 그런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구나. 불만을 가진 여성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표출했구나. 거기에 플러스로 뭔가 남존여비 이런 사상을 깨치고 뭔가 인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좀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소설 끝부분에는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지만 뭐 아들 자식들이 여씨가 아니라 홍씨의 성을 이으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당대의 사회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설을 들어갈 건데 영웅의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정기수 관련 영상에서도 당대 영웅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홍개월 정도 영웅 소설이거든요. 그러면 영웅 소설을 읽기 전에 영웅 소설의 특징,
영웅의 일대기를 일단 정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위에다가 쓰세요. 자,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나타나는 영웅의 삶의 구성이 있습니다. 영웅의 일대기. 자, 일단 첫 번째. 영웅은요,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뭐 엄청 훌륭한 사람 밑에서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막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점지를 통해서 태어난다든지 일단 굉장히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1번은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어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요. 비정상적인 출생. 그래서 꿈에 뭐 선녀가 나타나서 그 뒤에 아이를 잉태했다 이런 것도 비정상적인 출생에 해당이 되고요. 뭐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너무 출중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비범한 능력을 보여줘요. 어린 시절부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훌륭하게 태어났는데 어릴 때 반드시 영웅들은 위기를 겪어야 돼요. 부모를 뭐 잃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위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위기, 시련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위기, 시련 이런 거를 스스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이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예전에 뭐 신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알로 태어나서 박혁거사였나요? 뭐 주몽이었나요? 뭐 알로 태어나서 이제 아이가 그 알을 이제 버리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까 흉측하다라고 해서 알을 이제 버리는데 그 알을 이렇게 동물들이 와서 막 품어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알에서 깨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출해주거나 아니면은 부모를 잃은 경우에는 키워주거나 어쨌든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도움을 받아서 무탈이 잘 큽니다. 근데 성장을 하는데요. 성장 후에 또다시 위기를 겪게 돼요. 그리고 요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복한 결말.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홍계월전도 잘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대기 구성을 정리하고 나서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앞부분 줄거리. 자, 명나라 때 일단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명나라 때 이붓이랑 홍무는 그러니까 홍계월의 아버지 뭐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서 계월을 얻었대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붓이랑 홍무, 홍계월의 혈통도 굉장히 귀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요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어떤 벼슬을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에 아이를 얻게 돼요. 그래서 2번 비정상적인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했대요. 자, 3번 비범한 능력이죠. 그런데 계월이 5살 때 반란이 일어나서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겪는 위기, 시련, 고난 4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쌓여 강에 던져진 계월은 여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져요. 그래서 조력자가
등장하고요. 여공은 개월의 이름을 평공이라고 고친 후에 동갑인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보내서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 다음 오랑캐가 중원은 중국의 남부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여기를 침범하자 천자의 명, 왕의 명에 따라서 개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가요. 그래서 개월의 벼슬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보국이 개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면서 싸우다가 크게 패해요. 그래서 개월이 이거를 벌하려다가 장수들이 만류하니까 용서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적을 무찔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고전소설의 특징이기도 해요. 고전소설의 특징, 바로 우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상의 개연성이 떨어져요. 갑자기 헤어졌던 부모를 어쩌다 우연히 만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상의 이야기가 좀 끈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자, 어쨌든 개월이 전쟁에 다녀온 후로 병이 깊어지자 천자는 즉 왕의 진료를 보는 의사를 직접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천자가 개월을 즉 엄청 아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진맥으로 개월이 여자라는 게 탄로나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월은 상소를 올려서 죄를 청하나 천자는 이거를 용서하면서 그냥 벼슬은 그대로 둔 채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합니다. 그래서 보국도 이때 개월이 여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개월은 앞으로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보국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서 조롱한 개월에게 불만을 품으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고 꾸짖고 벌했던 상사가 알고 보니 여자다?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천자의 명에 따라서 개월과 보국이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보국이 첩을 드려요. 애첩,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첩, 영춘을 드리는데 이 영춘이 개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개월이 군법을 적용해서 그의 목, 즉 영춘의 목을 베게 해요. 그래서 영춘이 보국의 총애를 믿고 너무 교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예를 갖추지 않으니까 개월이 목을 베라고 이제 명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읽어볼게요. 자, 이에 보국은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개월이 전날은 이전까지 대원수가 돼서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나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개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월이 소자의 아내이온데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공이 이 말을 듣고 만류를 해요. 여공은 아버지예요. 보국의 아버지. 개월이 비록 네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아직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기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자, 즉 개월이 능력으로는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개월의 능력이 우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예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다음 페이지 말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영춘은 내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하나겠느냐. 즉 영춘이 잘못을 했다는 거죠. 영춘의 잘못도 있다. 또한 개월이 잘못해 궁노라 궁비를 죽인다 해도 누가 개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말라. 만일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 하고 개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을이 변할 거다. 또한 개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개월을 싫어한다면 내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해라. 즉 천자의 명을 어긴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만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장부가 되어서 계집에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지금 요 부분을 보면 보국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알 수 있어요. 불만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아, 나는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잔데 내가 여자한테 이렇게 괄시를 당할 수 있어? 무시당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이 까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뭔가 가부장적인 가치가, 글씨가 날아가네요. 가부장적인 가치관, 뭔가 남존여비 사상,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보국이 지금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개월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영춘 때문에 나를 꺼려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누가 보국을 남자라 하겠냐, 여자에게도 비할 수가 없구나, 즉 그만큼 속이 좁구나 라고 탓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분해했대요. 자, 그러면서 여기 각설이라고 하고 단어가 있는데 얘는 고전소설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적을게요. 자, 각설은 주로 고전소설에서 화제를 돌릴 때, 그러니까 앞부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신호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주로 고전소설에서 화제를 돌릴 때 쓰는 말입니다. 각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 그만둔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남간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대요. 저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황성을 범하려고 한대요. 이때 황성은 지금 황성이 왕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천자가 있는,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황성을 범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서 얘를 대원수로 삼고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서 선봉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장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진 명장, 그러니까 훌륭한 장수를 보내서 적을 막아달라라고 이제 올려보낸 거죠. 그래서 천자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라서 조정의 관리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런 말이 나오죠. 이 도적은 편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다. 즉 편국은 개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월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이걸 듣고 편국이 지난날까지는 세상에 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인데 어떻게 불러서 전장을 보내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중에 있는 여자, 즉 당시에는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상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즉 이 사람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게 널리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죠. 또한 장록, 즉 관직을 벼슬을 그만두지 않았는데, 즉 거두지 않았는데 왜 규중에 있다고 하면서 부르는 걸 꺼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급히 편국을 부릅니다. 그래서 편국이 규중에 있다가 사관이 와서 이제 천자가 부른다는 명령을 하니까 급히 옷을 갈아입고
천자 앞에 엎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천자가 크게 기뻐하면서 뭐 경이 귀중의 처한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보니 기쁨이 한량 없도다. 즉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짐이 즉 내가 왕 천자인 내가 덕이 없어서 지금 오나라 초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막 이렇게 황성까지 범하려고 하는데 너가 이걸 잘 처리해서 사직을 보호해라. 즉 우리나라를 지켜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편국이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아랬대요. 자, 신첩이 즉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첩은 여자가 임금을 상대할 때 자신을 낮춰서 이르는 말이거든요. 제가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장로, 그러니까 관직을 받아서 이렇게 영화롭게 지낸 것도 황송한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뭐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온 힘을 다해서 성은 왕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하니 왕께서는 그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기뻐하면서 군사와 말을 이제 징발해 주고요. 거기에다가 편국을 대원수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붓을 보내서 붓을 써서 보국에게 전령을 보내요. 즉 보국은 중군장으로 대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국이 또다시 편국의 뭔가 부하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또 말해요. 개월이 나를 또 이제 부릴 텐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또 여공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너 개월이 그렇게 무시하다가 이런 일 당할 수 있다고 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란 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쩔 수 없다. 즉 너의 뭐 개인적인 감정, 가정사 이런 것보다는 나라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보국이 어쩔 수 없이 옷을 갖춰 입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국도 따라가게 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수가 된 개월과 그 다음에 중군장이 된 보국이 함께 적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뭐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뵐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 원수가 즉 원수, 대원수 말하는 거예요. 개월, 중군장, 보국에게 분부합니다. 너가 이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제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 3척 길이가 되는 긴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한 척이 한 3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3척이라고 치면 거의 1m 가까운 길이의 긴 검을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서 나와서 나의 칼을 받으라 뭐 이러면서 적군을 향해 뛰어듭니다. 자, 그래서 둘이 싸워요. 그래서 삼합이 못하여 뭐 요런 말이 나오는데요. 요 합이라는 게 뭐 합을 맞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합이 이렇게 칼이나 창 같은 걸로 서로 이제 마주치는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칼이 3번 마주치기도 전에 보국의 칼이 빛나면서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에 떨어졌대요. 적이 지금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적군이 매우 화가 나서 말을 몰아 달려들었대요. 그래서 보국이 기세등등하여 창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다. 또 몇 합이 못되어 보국의 칼을 날려 운경의 칼을 든 팔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보국이 이제 운경의 머리까지 베어들고 이제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적장 구덕지가 화가 나서 긴 칼을 높이 들고 갑자기 이제 달려드는 거죠. 난데없이 적이 여기저기 사방에서 달려드니까 보국이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피하려고 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적에 의해서 에워싸졌어요. 그래서 형세가 위급해지자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죠. 이때 원수가 즉 개월이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서 긴 칼을 들고 적진을 막 가서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들어요. 그래서 멀리 있던 개월이 갑자기 거의 날아오듯이 빠르게 와서 적의 머리를 그냥 베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영웅소설이기도 하고 고전소설이다 보니까 약간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네, 뒤에까지 이어지거든요. 볼게요. 자, 그래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장수를 베고 뭐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고 여기저기 막 다 베어내요. 그래서 뭐 자충우돌하면서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에 다 소멸시킨다는 거죠.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꾸짖습니다. 저러고도 너가 뭐 남자 아니야? 남자라고 칭할 수 있냐? 이러면서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평소에 너 남자라고 너 그런 태도 취했지? 약간 이런 가부장적인 태도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줘요. 자, 이렇게 개월의 능력으로 적군을 이제 다 소멸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적이 기묘한 묘책을 세웁니다. 어떤 묘책을 세우냐? 16번째 줄로 갈게요, 여러분. 개교를 부립니다. 묘책을 얘기해요. 뭐냐? 지금 황성에는 시신만 있을 것이니, 즉 임금을 옆에서 모시는 가까운 신하들만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장군들이 다 여기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편국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서 황성으로 빨리 가자. 그래서 황성을 가서 이제 항서, 즉 뭐 포기하겠다, 뭐 항복하겠다 이런 문서를 빨리 받아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편국과 보국의 눈을 피해서 황성으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요 부분에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천자가 이제 굉장히 놀랍니다. 황성을 이제 범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사이에 적장 맹길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궐에 막 불도 지르고요. 막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천자가 놀라고 용상을 두드리다가 기절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요 소설에 묘사되는 천자의 모습도 막 능력 있고 위험 있고 이런 왕의 모습과는 사실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어쨌든 막 기절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천자가 이제 도망까지 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뭐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천자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해요. 아, 이제 나 정말 죽겠구나.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적이 있고 지금 형세가 이렇게 급한데 난 이제 어떡하냐 막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항서를 쓰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종이와 붓이 없다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맹길이 손가락을 깨물고 옷자락을 찢어서 즉 피로라도 항서를 써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혼비백산에서 용포 즉 왕이 입고 있는 옷의 소매를 뜯어서 손가락을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 약간 조금 무능력해 보이는 겁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런 상황에서 지금 개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천기를 보니, 즉 하늘의 어떤 움직임을 보니 천자가 위태한 것 같다. 내가 홀로 가려고 하니 너 이제 보국 너는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요 부분이죠. 자, 원수가 마음이 어지러워서 천기 하늘의 움직임을 보니까 뭐 자미성이 자리에 없고 모든 별이 살기가 가득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왕이 지금 위급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것도 사실 비현실적이죠. 천기를
볼 줄 아는 개월의 능력입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자, 그 불길함을 느낀 개월이 이제 황성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21번째 줄을 보면요.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라요.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황성에 다다라서 천자가 어디에 계신지 막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채구멍 사이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노인이 누구냐? 원수가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이 기주후 여공, 즉 자신의 시아버지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우연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아버님을 만나서 왜 여기 계시냐 하면서 소부의 부모, 즉 제 부모님과 시모, 즉 시어머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뭐 지금 이 장안의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황상께서는 어디 가 계시냐라고 했더니 뭐 북문으로 도망해서 천태령을 넘어갔는데 그 뒤에 도적이 따라갔다. 이렇게 왕이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자를 구하고 올 테니 아버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소서라고 하면서 천자를 구하러 서둘러서 갑니다. 자, 그 다음 19번째 줄을 볼게요. 19번째 줄을 보면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제 왕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평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평국을 보고 맹길이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자 원수가 너가 어디를 도망가냐? 라고 하면서 막 칼을 이제 휘둘러요. 그래서 뭐 원수가 크게 화를 내며 칼을 들어 맹기를 치니까 두 팔이 땅에 떨어졌대요. 또 원수가 자충우돌에 적조를 모조리 다 그림이 나오네요. 죽였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개월의 능력을 높게 묘사한 비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원수 천자는 손가락을 그 당시만 해도 깨물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원수가 급히 말에서 내려서 평국이 왔다 하면서 옥체를 보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을 또 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면서 왕을 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천자는 이제 자기가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또 말 위에서 용포 소매를 들어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 자, 개월이 천자를 구한 사이 보국은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개월이 또 여기서 장난을 쳐요. 자기가 맹길인 척 하면서 보국을 좀 속여서 놀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보국은 정말 얘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런 걸 인정하면서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월은 대장군의 지위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보국은 승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공 시아버지는 오왕, 홍무는 초왕 이런 식으로 다 왕에 봉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월은 보국을 또 예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들은 뭐 대대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영웅의 일대기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줄거리였어요. 선생님이 조금 급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뭐 영상도 봤고 중간중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줄거리상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음 시간까지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오도록 하세요. 학습활동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